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동반자법을 다룬 외롭지 않은 권리라는 책을 쓴 황두영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7년간 보좌진 생활을 했고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도 책을 써야 할까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으로 이제 제가 밤잠을 설치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마땅히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때가 새벽 1시였는데 뭘 시켜 먹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뭘 먹을까 뒤적거리다가 집에 생라면밖에 없어서 생라면을 이렇게 혼자 부숴서 먹다가 이게 좀 약간 처량하기도 하고 얼마나 혼자 생라면을 부숴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이라면 써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라는 건 성인 둘이 친구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서로 함께 살면서 돌보겠다고 약속한 관계인데요. 나라에 등록하면 둘이 같이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이나 법적인 권리들, 그리고 또 둘이도 항상 좋을 수만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나고 헤어질지 그런 절차들을 규정하는 법을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히 노인층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인 가구라고 하면 통상 20, 30대 젊은 인구를 생각하기 쉽지만 인구학적으로 가장 많은 1인 가구는 노인층이고 그 중에서도 여성 노인층입니다. 지금 그래서 노인층에서도 1인 가구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요.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수명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한 20, 30년씩 같이 동거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동거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이나 법적 권리들도 나이가 많을수록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가령 이 부산에서는 40년간 친구랑 같이 살았던 분들이 있었는데 두 분의 재산의 명의가 한 분으로 주로 되어 있었던 거죠. 한쪽 명의로 아파트나 적금이나 그런 것들이 명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 혼수 상태가 되면서 나머지 아직 건강하신 한 분은 근데 아무런 재산상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분의 조카들이 나타나서 그 재산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신 분이 사망하게 됐는데 남아 계신 한 분도 사망 사실조차 제때 인식하지 못하고 장례식도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장례식도 가지 못하고 재산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를 비관해서 결국 이제 같이 살던 아파트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성끼리 사는 커플이건 동성끼리 사는 커플이건 우리 갑자기 아파질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 동의를 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시급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전에 내가 위급할 때 이 사람에게 어떤 나의 결정권 위임하겠다라고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제 생활 동반자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서로 설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심각한 사례는 이제 가정폭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는 가정폭력 특별법이 있어서 가해자랑 공간 분리를 한다거나 접근 금지를 하거나 피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쉼터에 들어가거나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동거 사이에서는 전혀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죠.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법적인 도움을 받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또 동거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보니까 경찰이나 주변에 조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제 자기가 동거를 하다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서 무서워서 일단 도망쳤는데 자기 전세금도 그 집에 묶여 있고 모든 재산이 그 집에 묶여 있는데 무서워서 그 남자한테 가서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례도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정폭력 피해가 있을 때 혹은 가정폭력 피해가 아니더라도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 약한 분들은 전혀 아무런 해결책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생활동반자법은 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10년 전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제 학계를 중심으로 소개되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지만 한 단계 그게 보편화되었고 정치권 내에서도 진지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동반자법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낯선 개념이 일단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정책 컨셉으로 이해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좀 비논리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편견에 가득한 반대들을 많이 휩싸였던 것 같아요. 동성혼을 위한 전초라던가 아니면 동거를 등록한다는 단순한 편견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혼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혼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 아닌가. 그러면 이제 우리 혼인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고, 혼인이란 제도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오히려 생활동반자법이 있는데도 혼인을 한다라는 건 둘 사이에 그만큼 영원한 맹세라는 의미가 오히려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필요, 어떤 사회 전체의 필요를 위해서 개개인의 삶을 맞추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사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애를 조금 낳아라 한참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요새는 또 애를 많이 낳아라 막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개개인의 행복이나 개개인의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국가의 장기적인 필요성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왔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각각의 사연들, 국민 각자 처해 있는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 그리고 좀 다양성을 강조했던 프랑스에서는 팍스법을 이제 이미 20세기 99년에 처음 도입을 했고요. 스웨덴에서도 이제 삼보라는 비슷한 법을 또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습니다. 팍스법을 도입하기 전에는 프랑스도 1.4명까지 출산율이 떨어지는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었는데요. 이제 프랑스 팍스법을 도입하고 나서 지금은 OECD 선진국 중에 굉장히 드물게 2명 가까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그런 정책들이 뒷받침되었던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이렇게 낮은 출산율인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에 대한 좀 더 자유를 부여하고, 어떤 가정이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시책이 있을 때야 이런 출산율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서는 함께 사는 즐거움을 찾는다. 함께 살아보니까 참 좋구나. 깨닫게 되면 오히려 뭐 결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만들어 나가는 맥락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혜택을 조금 더 늘려나가고 좀 더 차별 없이 받도록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